the cards as a meditation.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41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많이 듣던 노래인데 커피숍에서 음악 풍경이 있는 커피가 있는 풍경? 풍경이 있는 커피? 경주에 가면 커피가 있는 풍경이 있었어요. 우리 음악다방 야간 자율학 습 시간에 도망와서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DJ한테 음악 신청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아,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그래, 나는 뭐 그런 적 있다고 치고. 김 사장은 그랬을지 모르나. 나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범생. 나는 개털. 그래서 산업공상. 오케이.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가 중간에 잘려버렸어. 녹음을 중단을 시켜버렸어. 이어서 하도록 하죠 뭐. 몇 시간이 안 지났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가등기 중에 유의해야 될 가등기. 가처분. 가처분. 가처분 중에 이제 유의해야 될 것. 우선은 이제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를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이 피보전 권리가 토지 소유자에 의한 철거 청구권이다. 라고 하면 그 가처분의 부담을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인수할 수 있다. 후순위라고 안심하지 마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이걸 이제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이 후순위로 이제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 등기가 돼 있다.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는 말소 등기 청구권의 원인이 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인수되는 건 아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저 경매 신 저자께서는 무조건 인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면 아예 등기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경매상 채무자가 소유권 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다. 자, 이런 경우라면은 그 등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경매상 채무자 등기가 무효이고 이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도 다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원인이 가령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경매상 채무자에게 등기가 이전이 됐는데 근데 이 경매상 채무자에게 등기를 이전시킨 전 소유자가 계약을 해지했어요. 자,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덜 받았든지. 그렇지. 덜 받았다든지.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말소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 보수를 위한 가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아직 말소 등기가 안 됐다는 거야. 이제 그 상태에서 이 부동산에 다시 가압류나 아니면 근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됐다면은 이때는 무효를 근저당권자나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주장을 못해. 그러니까 설사 가처분을 해놨다 하더라도 선순위 가압류나 혹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가지고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다. 이러면 이제 가처분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소멸된다는 얘기네. 소멸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소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이 그 말소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그 가처분 등기가 후순위로 있다. 이런 경우에 무조건 인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피보존 권리가 뭐냐?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 원래 원인 무효였던 거는 낙찰자가 보호를 못 받으니까 지 소유권 날아가는 거고 낙찰 받더라도.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팔았어. 팔아가지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뭐 잔금을 못 받았다든지 자기네들끼리 약정을 그렇지. 해가지고 넘겨줬는데 그 잔금을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 그래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을 다시 자기한테로 원상 회복시키는 그런 소송 진행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 순간에 B라는 사람의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해버려가지고 C가 낙찰을 받았다. 아, 그때는 순위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가처분 등기가 먼저 있었느냐, 아니면 가압류나, 아니면 그 부동산에 이제 근저당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있었느냐 이걸 따져봐야 근저당권이 그러면 먼저 있었다 그러면 낙찰자가 그냥 온전히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매매계약 해제는 제3자의 권리까지 침해하지 못한다. 그렇지. 이제 해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령 가장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도 선의 3자에게 대항을 못하도록 돼 있고 사고를 이유로 해서 취소했다. 혹은 사기당했기 때문에 취소했다. 이런 경우에도 선의 3자에게는 대항을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경매상 채무자는 무조건 선의로 봐주는 거야? 아니 경매상 채무자는 당사자지. 그러니까 낙찰자. 낙찰자는 낙찰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이 다 보호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찰자도 당연히 보호가 되는 거지. 경매상 그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아니 그냥 뭐 증명은 둘째 문제 치고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건 악의로 맞아서 보호를 못. 그렇지 이제 그 가장행위로 무효이거나 아니면 착오나 사기 취소로 무효인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그 선의자만 보호가 돼요. 근데 이제 해제는 일단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면은 선의하기 불문하고 다 보호가 되고 해제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해제가 됐다는 사실을 몰라야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예, 선의악의는 우리 법률상에서 말하는 선의악의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알았느냐 몰랐느냐 요거네. 그렇지. 몰랐으면 선의, 알았으면 악의 이런 해석하면 되나? 그렇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처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한번. 오늘은 실전 사례죠. 실전 사례 3건을 우리가 뽑아왔죠. 무려 3건이나. 근데 이게 전부 다 경매가 사건 임박했어. 보니까. 10월 23일. 이 건은. 요거는 10월 31일. 10월 23일. 그렇네. 자, 우선 10월 23일 월요일 날 진행되는 경매예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 입실리 991번지. 사건 번호는 2016 다경 772 사건입니다. 2016 772. 자, 요 좀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물건의 종별은 대지예요. 그리고 감정가가 2억 600만 원 상당. 그다음에 이제 토지의 면적은 486제곱미터. 그러니까 147평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한 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2차인데 2차 경매의 기일인데 1억 4,400 정도로 최저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감정가는 2억 600. 그리고 이제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매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법정인 상권 문제는 논외로 치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선순위의 가등기와 선순위의 가처분이 있어요. 야, 두 개가 동시에 들어있네. 가등기하고 가처분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경매 종류 사건명이 이제 임의 경매인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예요. 공유자 중에 한 명이 그렇지. 전체를 갖다가 분할해서 팔아서 매각해서 지 지분 가져가겠다. 그렇지. 공유물 분할 경매에서는 공유자 우선 변제권 인정이 돼요? 우선 매수권? 안 되죠. 네, 안 되죠. 네. 자, 채권자는 이제 박땡땡이라는 사람이에요. 박땡땡. 박땡땡. 자,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는 게 이제 구독션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구독션에서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그 건물 등기부에 그러니까 이 토지 등기부만 이제 보면 이 토지 등기부에 그 가등기가 있어요.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 근데 소멸 여부에 소멸이라고 써놨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가처분 등기 이거는 이제 인수라고 써놨어요. 여기 내가 봤을 때는 틀린 것 같아요. 틀렸다. 틀린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등기부 등본을 딱 보니까 자 이제 사건 이제 등기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원래는 이 토지가 소유자 이땡땡이라는 사람의 소유였어요. 근데 이게 2013년 3월 18일자로 2012년 5월 9일자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여러 상속인들 지분 등기가 맞춰졌어요. 상속인들 지분 등기가 맞춰졌는데 그 중에서 지분권자 중에 한 명이 그 지분권 이 사람의 지분이 8분의 2입니다. 8분의 2 지분 중에서 그 8분의 1을 누군가에게 이전을 시켜요. 이제 등기 원인에는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아하니 이제 상속인 중에 1인인 것 같아요. 협의 분할에서 빠져 있는 상속인 중에 1인. 이 사람에게 이제 등기를 8분의 1 지분을 이전을 시킵니다. 보니까 엄마가 엄마가 낮에 있는 자식 중에 한 명한테 넘겨줬다. 그렇지.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농협에 빚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농협에서 이 사람 지분에다가 강제 경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8분의 1 지분권을 박땡땡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 낙찰을 받은 게 이제 2014년 9월 12일 날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해서 8분의 1 지분 이전 등기를 넘겨받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 8분의 2가 아니라 8분의 1? 8분의 1. 16분의 2니까 8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이 박땡땡 이 사람이 이제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김땡땡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줘요.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이라고 이제 해서 자 그런 다음에 그로부터 불과 한 보름 있다가 박땡땡 이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에 대해서 지분을 처분하지 마세요. 라고 가처분을 해요. 처분금지 가처분. 자, 근데 이 가처분에는 항상 피보존 권리, 어떤 채권을 위해 가지고 가처분을 하느냐, 어떤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하느냐, 이게 나온다 그랬죠. 피보존 권리를 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가처분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팔지 마라. 그렇지. 왜냐면 이제 다른 공유자들이 중간에 바뀌게 되면은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에 이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사이에 뭘 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 2년 정도 걸린 거죠. 2년 꽤 정도, 걸렸네. 2년 정도 걸려서 다른 공유자들이 몇 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한 명만 있었으면 이렇게 걸리지 않을 그렇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그리고 채권자는 박땡땡 이 사람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가 있냐면은 우선 가처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비록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먼저 있었던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가처분 등기는 말소가 될 거다. 목적 달성으로 말소가 될 거다. 구독션에서 인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틀렸다. 그렇죠. 야, 인수라고 이 중요한 정보인데. 근데 여기 이제 이 구독션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래서 뭐라고 이제 전문가 코멘트를 적어놨어요. 전문가 코멘트를 토지 등기부에 인수되는 가처분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등기이지만 가처분의 내용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등기이므로 경매가 종결되면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 후에 소유자의 자격으로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하면은 말소가 가능할 것이다. 이 전문가 코멘트를 달아놨어. 아, 그게 달아놨네. 근데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 지분의 가등기를 설정해 놨잖아요. 이 가등기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아. 선순위 가등기가. 지분 가등기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분 가등기는 인수해야 돼요.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분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였나? 당연히 선순위지. 왜냐하면 자 지분을 박땡땡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지분에다가 가등기를 설정했고 두 사람은 그다음 잠깐만. 그다음에 보름 정도 지나가지고 다른 공유자들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경매를 들어갔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유물 소송을 제기를 해가 분할 청구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얻고 이 형식적 경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이 이제 그게 되겠지. 그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집어넣었던 그거 그렇지, 보고. 그렇지.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도 가등기는 선순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구독시연에서는 왜 소멸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공유 분할 청구 소송이니까 어차피 소유자가 이게 만약에 이제 담보 가등기라면 담보 가등기라면 소멸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공유물 분할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저당권을 소멸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혹시 채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저 가등기권자가? 글쎄, 채권 계산서를 제출을 했을까? 그거를 확인을 그거를 못하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거를 일단 제가 지금 확인할 테니까 얘기를 계속 진행하시죠. 담보 가등기라면 소멸하는 채권 계산 제출했을까? 글쎄, 그건 뭐 확인하면 바로 나오겠죠.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드는 거냐면은, 박땡땡이라는 사람이, 김땡땡이라는 사람에게 가등기를 설정을 해줍니다. 8분의 1 지분을 취득한 박땡땡이가. 근데 이 가등기를 설정한 게 왠지 나는 냄새가 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이게 실제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한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 가지고 가등기를 한 게 아닐까. 아하, 지금 금방 확인했는데 가등기권자 김창년 채권 계산서 제출. 아, 그래요. 그럼 맞네. 소멸이 맞네요. 자, 여기서 담보 가등기는 소멸하는 건 맞습니다. 보증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분을 낙찰을 받고 그리고 그 전체 공유물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그 흔히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낙찰받은 지분에다가 보존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를 해요. 물론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하기 전에 미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놓고 경매를 집어넣어. 경매를 집어넣으면은 선순위에 보존 가등기가 있기 때문에 가등기 부담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경매 절차에서 매수 희망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유찰이 됩니다. 낙찰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 이런 얘기네. 그래서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 공유물 전체를 단독 입찰해가지고 먹어가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자, 내가 어떤 아파트가 있단 말이야. 아파트가 막 단순하게 여러 명을 그러지 말고 두 명이라고 그러자. A, B. 그래서 내가 A의 지분을 낙찰을 받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내 아는 지인한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를 신청해 놓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B한테다가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는 거지. 그렇지. 그래 놓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들어갔어.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자 경매를 집어넣었다. 그렇게 되면 외관상으로는 보니까 가등기가 인수돼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통째로 경매에 나왔지만은 나의 지인 예컨대 X라고 칩시다. 이 X가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낙찰받은 사람이 다시 반을 뺏겨버린단 말이지. 그렇지. 통째로 팔았는 걸 통째로 샀다고 생각했는데 반이 날아가게. 반이 날아가 버리니까 결국은 내가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사고 싶다 그러면 8천만 원 정도에 사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가등기 부담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4천만 원에 사야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그렇지.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 놓고 얘들은 그렇게 낙찰가가 떨어질 거니까 이 가등기권자가 또는 이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이 한 6천에서 7천 정도? 6천 정도의 낙찰을 받게 되면 그냥 죽는 꼴이다. 좀 많이 사게 산다, 준다기보다는. 많이 싸게 사지. 왜냐하면 낙찰 대금 중에서 자기는 또 2분의 1은 받아가잖아. 공이자니까. 그러니까 요런 수단이 여러분 있습니다. 난 이제 저는 요 케이스를 딱 보면서 지금 이 수단을 썼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보증 가등기가 아니라 반보 가등기고 그다음에 가등기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소멸하는 거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부동산은 맞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그런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 우리가 입찰자야. 그러면 이건 지금 예를 들어서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을 나는 통째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8분의 1이 또 뺏길 염려가 있는 그렇지. 거잖아. 통째로 샀는데. 그래서 이 가등기 부담을 인수해야 되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내가 적당한 가격에 사. 그리고 이 가등기가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다.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다투어가지고 도로 뺏어 전체 다를 취득해버리면 그렇지. 또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 그런 방법이 있죠. 이거 정말 고급 팁인데 이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돈 좀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어쨌건 입실에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 위실리에 있는 것은 요 나와 있는 요약 정보가 일단은 이제 맞는 것으로 맞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가처분은 인수될 여지가 사실은 없다. 실질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 가처분 등기는 말소가 될 거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16 타경 77이 지금 현재 30% 떨어져가지고 1억 4,400인데 인수될 여지가 전혀 없다. 가등기도 인수할 필요 없고 가처분도 인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세만 확인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금액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케이스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이제 나온 사건의 영월 지원에서 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687 외 세필지입니다. 진부. 자, 사건 번호는 2015 타경 30938 2015 30938 2015 타경 30938 매각기일은 10월 31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유가 조금 있어요. 자, 물건의 종별은 농지입니다. 토지네. 그럼 농지면 이제 농지증이 있어야 되겠네? 농지증은 예외라고 우리 지금 선순위 가처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건. 자, 그리고 이제 감정가가 1억 1천만 원 가량 감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쭉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은 6차 기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656만 원이 이제 최저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미납 사례가 있네. 요 미납은 이제 그 매각 불허가가 된 건데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된 거예요.
이면 이제 이 토지의 경계가. 자, 그리고 이제 이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경매입니다. 채권자는 신땡카드 주식회사에서 신땡카드라 할 필요도 신한 땡한 카드. 땡한 카드. 자, 그리고 이제 이 좀 정리를 해놓은 구독션에서 나온 이제 정리 자료를 보면은 이 토지 등기부에 박땡성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가처분을 해두었어요. 가처분을 해두었고, 그 다음에 이게 2007년도에 가처분을 해두었고, 2009년 3월 27일 날, 이 현재 소유자인 박땡선이에요. 박땡선. 가처분 권리자는 박땡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소유자는 박땡선이야. 이 박땡선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가 맞춰졌어요. 지금은 이제 말소 예고 등기라는 것이 이제 없어졌는데, 요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이제 개정되기 전에, 예고 등기는 없어졌다. 예고 등기가 이제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인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6차 기일이기 때문에 요거 낙찰받으면 이제 굉장히 싸게 낙찰받는 게 되겠죠. 만약에 한 3천만 원 중에 낙찰 받으면 거의 뭐 한 4분의 1 가격으로 낙찰받는 거니까.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 가처분의 부담을 인수하느냐. 요거 이제 역시 이제 등기부를 봐야 되겠죠. 토지 등기부 이제 갑구를 딱 살펴보니까, 자, 박땡성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있다가 2007년 6월 27일자 매매를 이유로 해서 박땡선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헷갈리잖아. 그럼 차라리 박현땡이라는 사람한테 박귀땡한테 이전을 줬다고 그래. 이름을 다 말했네? 아니, 뒤에 발음이 비슷하니까. 성과 선이 비슷해서. 그러니까. 박현땡이라는 사람이 박귀땡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매매 예약을,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이 소유권이 잘못됐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렇죠. 이제 이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면서 가처분을 2007년 7월 16일자 이 성남지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가처분 기입 등기가 이제 마쳐집니다. 자, 근데 피보존 권리가 무효인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이걸 피보존 권리로 해가지고 이제 가처분 등기가 이제 맞춰졌어요. 한마디로 니한테 소유권 넘어간 거는 무효다. 다시 돌려줘. 내한테 다시 돌려줘. 이거잖아. 그리고 이제 말소 예고 등기가 2009년도에 이제 되죠. 그죠? 그리고 2015년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어요. 제3자가 이제 그죠? 일반 채권자가 박귀땡한테 이제 신한카드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실 것은 가처분이 언제 있었어요? 2007년도에 있었잖아. 그지? 근데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게 2015년도야. 개입이 터울이 너무 많네. 텀이 크잖아.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지금 무효라고 주장을 한 자가 무효의 등기를 말소도 안 하고 현재까지 계속 내비뒀다? 좀 이상하잖아. 그럼 이겼으면 말소를 할 끼고. 이겼으면 당연히 말소를 할 거고. 그래서 이게 인수되는 가처분이다라고는 적어놨는데 이거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살펴보는데 마침 여기 또 예고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예고 등기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예고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송이 제기가 되었고 이 사건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보면
이 사건의 실상을 조금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봤지. 결과가 해봤더니 결과가 원고패. 원고패예요. 이 말은 결국은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그러면 이 피고인 박귀땡 현재 소유자 이 사람은 소송 걸었는 당사자가 예고 등기해놓고 이 소송 졌는데도 이걸 말소시켜 주시오라고 왜 하지 않았을까? 신한카드에서 경매 들어올 걸 알고 싸게 떨어질 때 자기가 낙찰 받으려고. 뭐 그럴 여지도 있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하나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졌으면 당연히 말소해 주겠지 이제 라고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 실수도 있고. 지가 졌으니까 이건 내 거니까 뭐지. 그렇지. 등기가 어떻게 돼 있든 말든 뭐 그렇지. 상관이야. 뭐 이래 되는 거. 자기가 팔 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말소가 뭐지? 그래, 범씨도 살 사람인데. 근데, 이 신한카드 왜 돈을 이렇게 빌렸을까? 자, 어쨌건,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자, 이 가처분은, 우리 이제 구독션에서는 소멸 여부에서 인수라고 돼 있는데, 개코나 인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수할 필요 없으니까 인수할 필요는 빨리 없다. 들어갔어요. 이거는 제가 들어가도 아까운 물건입니다. 들어가면 3분의 1 가격에 이제 최저가 3분의 1이 더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최저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낙찰을 받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은 낼 수 있는 땅이다. 다만 이게 이제 농지기 때문에 다른 그 현황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봐야 됩니다. 맹지 여부, 농지청 발급 여부.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다 확인을 해봐야 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가처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시세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시세도 확인해야 되고 다른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찬찬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가처분은 문제가 안 된다. 진부니까 권행지 최소 하기가 적합하지 않을까? 권행지 최소 농사지로 갈까? 여보세요. 응? 경매로 재테크하는 사람이 무슨 권행지 채소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물건 하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저 경상도 하나 받고 강원도 하나 받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전라도로 갈까? 전라도로 한번 가봅시다.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이 광양이 거기 저기 광양제철 있는데. 광양제철. 여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광양시 금호동 725번지 장미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인데 저도 이 등기부는 내가 처음 봤어요. 이런 등기부를 처음 봤어. 자, 이게 이제 경매 일자가 2017년 10월 23일입니다. 내일 모레네, 뭐, 거의 뭐. 오늘 목요일이니까 뭐. 자, 사건 번호는 2016 타경 13649입니다. 2016 타경 13649. 장미 아파트 19동 305호. 19동이란 거 보니까 꽤 큰 대단지다. 이게 보니까 아파트는 5층짜리 아파트예요. 5층짜리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물건의 종별은 이제 아파트고 그 다음에 그 건물 면적이 이게 52.19 15평이니까 요게 한 21평 정도 나오나? 그 정도 수평 아파트 정도? 수평 정도 아파트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뽑았느냐면은 지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5차까지 유찰이 됐어요. 희한하잖아. 요새 아파트 뭐 유찰이 5번 되는 경우는 없죠. 잘 없지. 근데 유찰이 여러 차례 돼가지고 최저가가 이제 원래 감정가가 7,600만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2,723만 원 이게 이제 최저가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5차인데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유찰이 됐나 이렇게 이제 살펴봤더니 등기부에 그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요. 선순위 가등기인데 이 가등기권자가 누구냐면은 호항종합제철 주식회사예요. 버스가
포스코 맞나 이게? 옛날에 포스코가 이제 포철. 다 영어식 이름으로 바뀌잖아. 어? 농협은 NH로 바뀌고. 다 그렇게 써야 돼? 그럼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삼성은 좀 있으면 SS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참나. 자, 어쨌건 이게 이제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가지고 가등기가 있어서 이게 이제 유찰이 된 것 같은데 이 가등기는 인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제 인수라고도 이제 구독션에서도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근데 내가 이제 이 등기부를 이제 처음 봤다는 것이 이게 어떤 예약이냐면은 정지조건부 매매예약이에요. 정지조건부 매매야. 여러분 이제 정지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정지시켜 놨다는 거야. 그럼 정지조건하고 해제조건을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지금 얘기를 하잖아. 정지. 스톱. 그 스톱. 스톱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스톱이 돼 있는 거야. 뭐가? 효력이 스톱이 돼 있는 거야. 매매 예약을 체결해 놨는데 보통은 계약을 체결하면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계약의 효력이 생기겠지. 그죠? 근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정지시켜 놨다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어떤 조건? 그러니까 그 정지 조건은 붙이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니한테 자동차 줄게. 증여기 와서 썼어. 근데 정지 조건을 붙여놓은 거야. 정지시켜 놓는 조건을. 비가 오면 자동차를 사줄게.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네가 세장가를 가면 자동차를 사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건은 붙이기 나름이야.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그 정지 조건은 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효력이 안 생기는 그런 조건이 정지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정지 조건부 권리도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지 조건부 권리도. 그러니까 이제 매매 예약을 체결했지만은 이 매매 예약에 정지 조건을 붙여놔서 그 예약에서 정해놓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매매 효력이 예약의 효력이 아직 안 생긴 거예요. 충족이 되면 효력이 생기는데, 요게 이제 정지 조건이에요. 그럼 보석해서 어떤 정지 조건을 붙여놓은 거야?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 해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일단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해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 계약이 해제가 되는. 이게 해제 조건이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땅을 팔았어. 그래가지고, 산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지. 내가 이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건축허가 날지 안 날지 장담을 못 하겠는 거야. 이 건축허가 안 나면은 내 땅 살 이유가 없어. 땅 파는 사람도 이 건축허가 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럼 좋다. 내가 땅을 살게. 대신에 건축허가가 안 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하자. 요렇게 조건을 붙이는 거지. 그러면 계약은 딱 체결이 돼서 효력이 생기는 거야. 매매 대금도 줘야 되고 등기도 넘겨야 되고 다 한단 말이지. 근데 나중에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건축허가가 안 났다. 이게 되면 이 매매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지. 매수인은 돈 돌려주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제 조건하고 정지 조건은 법률 용어로는 이제 그런 말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지금 어떤 정지 조건을 붙여놨냐면은 아주 이게 특이한 정지 조건을 붙여놨어요. 이 사건에서의 정지 조건은 뭐냐면은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의 피고용인 및 학교법인 제철학원, 그 다음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직원 중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매매 또는 임대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철 직원 아닌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는 거야. 정지 조건이 달성되었다. 이걸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그때 매매 예약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아파트는 100% 사원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에, 이 아파트에 포철 직원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회사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외의자에게 매매 또는 임대하는 것을 정지 조건을 한다. 그렇게 들어오면 스톱돼 버린다는 얘기가 돼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 외의자에게 이 외의자에게 매매가 임대가 매매 또는 임대가 되면 그때 매매 효력이 예약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외의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외의 사람이 들어오면 이 외의 사람이 들어오면 예약의 효력이 생기니까 이제 포철이 뭐 할 수가 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가 있다. 아하,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 외의 사람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렇지. 포철 쪽에서는 이 사원 주택에 사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포철 쪽에서는 이제 뭐 할 수가 있는 거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편 말고는 다른 놈 들어오지 마, 그렇지, 이거네. 그렇지. 그럼 만약에 정지 조건을 내가 네 부동산 줄게 대신에 깨구리 뿔날 때 이렇게 달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불능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능. 개구리에 뿔나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럼 니한테 안 주겠다 이런 말이잖아. 그 불능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붙였다. 불능 조건을 정지 조건으로 붙이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법률행위 자체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의 법률행위가 되는 거야. 무조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런 법률행위. 그렇게 되는 얘기야? 그렇죠. 그런 조건을 붙인다면? 네. 그럼 만약에, 네가 변호사 시험이든 사원 시험이든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니한테 줄게. 그래서 그걸 가등기를 해놨단 말이야. 그런 정지 조건을 해서. 그러면 그 가등기가 인수되는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제3자 그 새끼 정해받는 새끼한테 가서 네 사후시험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다 일일이 확인하고 확인해야 이게 인수되는지 시험관리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골 때리는 조건을 붙여놨네. 희한하네. 이런 등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등기가 있었던 때가 가등기를 한 때가 96년이에요. 야, 제척 기간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문제 될 수도 있겠네. 매매야 완결권에는 제척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을 정해놨어요. 언제까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 이런 기간을 정해놨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가등기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가 이제 그런 기간도 약정을 안 해놨다. 이러면은 제척 기간이 행사 기간이 10년이고 10년 언제부터 10년이냐면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에요. 이 10년이 지나면은 가등기는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척 기간을 요게 이제 10년이 지난. 그래서 이게 제척 기간이 경과했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여기서는 핵심인 거예요. 낙찰자가 인수를 하느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이 정지조건부 가등기가 정지조건부 예약완결권이 되겠죠. 정지조건부 예약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경과했느냐 아니냐. 근데 여기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어. 그래요?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많아요. 근데 그 예약 완결권이 정지 조건부인 예약 완결권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 하급심 판례도 없어요. 내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걸 낙찰 받아서 낙찰 받아서 최저까지 낙찰을 받는 거야. 낙찰 받아서 이 정지 조건부 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 기간이 도과되었으니까 이거는 가등기는 말소돼야 된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20%, 25%의 낙찰을 받는 거지. 그리고 승소해서 대부분 판례를 새로 쓰고 우리는 사기 낙찰 받고 패소하면 소유권 날리는 거지. 날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소유권 날리 가지고 이 배당재단이 기속이 되면 이 배당 받아가는 사람한테 그렇죠. 담보 책임으로 갈 수 있어. 부당이득 바당 소송 한다든지 해서 담보 책임으로 갈 수 있어. 그런 이제 안전장치는 있긴 한데 어쨌건 일단
현금 주고 채권 취득하는 거니까 졌을 때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위험성이 있는데 이제 자 쟁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낙찰자가 인수할지 아닐지는 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행사기간이 지났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고 행사기간은 원래는 예약이 체결된 때, 요 케이스에서는 96년 2월 2일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행사기간은 지나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예약완결권이 아니라 정지조건부 예약완결권이기 때문에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아직 안 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수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진행해 라고 정지조건부 예약완결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러면 낙찰자는 가등기 부담을 인수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가장 해피한 방법이지. 그럼 만약에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이 진행한다. 정지조건은 언제 성취됐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라고 보려면은 직원 아닌 포철 직원 아닌 자에게 매매 또는 임대가 되었다 라면 정지조건이 성취가 된 거잖아. 그지? 그때 예약의 효력이 생기니까 그때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발생한단 말이지. 그때로부터 10년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가 포철 직원이 아닌 사람이 이걸 임대나 소유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렇지. 끝나버린다는 그렇지. 거지. 그래서 이때는 뭘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느냐면은 이게 전입세대 열람원 요거 확인해봐야 돼요. 전입세대 열람을 해가지고 만약에 임차인이 그 임차인이라고. 포철 직원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임차인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 라고 하면 정지조건 성취된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점이 적어도 2007년 이전에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다. 그러면 이건 예약완결권이 날아간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그죠? 알겠다. 지금 2017년이니까 그렇지. 2007년 이전에만 누군가가 임차인이 포철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거기서 얹혀 살았다. 그렇지. 임차인이든 소유자든. 근데 지금 이 소유자가 지금 현재 소유자는 이 예약 완결 가등기 침 날로부터 한 번 바뀌었잖아.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가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임땡땡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고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고땡땡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요 이전된 시점이 2004년이야. 2004년도. 근데 이 고땡땡이라는 사람이 포철 직원인지 이것도 이제 생각해볼 여지가 그럼 만약에 이 소유자 고땡땡 현재 소유자 고땡땡이 포철 직원이 아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가등기 부담은 인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포철 직원인지 아닌지 혹은 이 사람이 혹시 누군가에게 세를 준 것은 아닌지 임차인은 없어. 전입세대 열라면 없어.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고땡땡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52년생이에요. 그럼 52년생은 나이가 좀 있지. 60. 근데 4, 5세. 이 정지 조건의 내용이 뭐냐면은 직원 중에서 포철의 승인을 받은 자 이외의 자가 매수를 했거나 임차를 했을 때 이게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직원으로 있는 동안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미 직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정년이 돼버렸다. 혹은 회사에서 퇴직했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라도 이 사람이 포철에 승인해 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정지 조건은 직원 중 승인받은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지 정지 조건이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도록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거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승인 안 받았어.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살았다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다 좋아. 이대로 다 좋아. 그러면 낙찰을 받을 때 포철 직원인 사람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다. 그거 괜찮죠. 근데 승인을 못 받았잖아. 승인해주겠지, 직원인데. 내가 포철 직원이니까 그렇지. 포철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 사기 낙찰을 받았으니까 내 걸로 해주시오. 네가 승인해주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등기한 취지는 아마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자, 이게 포철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내 생각에 이 주택을 지은 것 같아. 지어가지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직원들에게 팔았다. 분양을 해준 거예요. 대신에 자, 이 주택은 회사 사택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싸게 주는 대신에 가등기를 하겠다. 가등기를. 딴 데는 주지 마라. 그렇지. 우리 편 말고 딴 데는 주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지 조건부 이제 가등기를 해놨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거 만약에 이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번 회차에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사를 조금 한번 해봐야 돼. 조사를 해서 이 고땡땡이라는 사람이 현재 포철 직원인지 아닌지. 입찰 날짜 언제예요? 23일 월요일이야. 월요일이야. 이야. 여러분 임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알아보는 게 임장이에요. 멀쩡하게 가가지고 집 구경하고 오지 마시고. 소유자가 누군지, 그렇지. 소유자가 누군지 포철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렇지. 사건 번호는 2016 타경 13649 사건입니다. 20평 아파트 7,600만 원이 2,700까지 떨어졌다. 아주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가등기를 인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관건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게 전입세대 열람문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 전입세대는 안 나오니까. 현재 전입세대만 나오니까. 그게 문제지.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걸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면 좋은데. 대한민국 사람들 초본을 일일이 다 떼가지고 여기에 전입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 어쨌건 그렇습니다. 자, 이 세 건을 이제 우리가 가처분이 인수되는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이 가처분은 이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인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쉽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 두 건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앞에서 얘기한 나머지 두 건은 강원도 평창 평창 사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주시 외동 입실 사건 두 사건은 이제 인수 여지가 없다. 입실 사건은 그렇죠. 가처분하고 가등기가 같이 있었는데. 그렇지.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목적 달성으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평창 사건은 이 가등기는 가처분은 패소했다. 원고가 패소했다.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말소 대상이 되는 가처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로 40회하고 41회 동시에 진행했던 가처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가처분 실전 사례 이 두 가지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다 됐네요. 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